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여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흥분마저 보입니다. 그런 그녀의 주변에 앉은 두 동양인 남학생은 서로 상반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소피아예요. 23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제 아빠는 토박이 미국인이고 엄마만 한국인이세요. 뉴욕의 빅애플 한가운데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머나먼 나라였어요. 엄마가 가끔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그곳 말이에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우리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라고 되받아치곤 했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일상은 완전히 뉴요커 그 자체였어요. 아침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점심은 타임스퀘어 근처 비스트로에서, 저녁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시기였죠. 한국, 그저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소피아, 넌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의 질타가 일상이었죠. 네, 맞아요. 저는 한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살 곳은 여기 뉴욕인걸요? 라고 대충 넘기곤 했죠. 가끔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레포트 준비해야 해요. 라고요. 사실은 그냥 친구들과 파티하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하셨어요. 억지로 한 편을 봤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늦게 주인공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보고 의아했죠. 엄마,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요? 밤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 질문에 엄마는 한국의 실제 생활이 그렇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고향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한국 드라마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을 현실을 왜곡하는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엄마가 한국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고 말았답니다. 설날이나 추석 되면 엄마는 한복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투정 부렸죠. 엄마,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냥 평소처럼 입을래요. 엄마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서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경제와 돈이었어요. 아빠가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과 돈의 중요성을 배워왔거든요. 아빠가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서 소피아, 이게 바로 세상의 움직임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때마다 아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죠.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처럼 세상의 움직임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연예인 포스터를 방에 붙일 때 저는 경제 전문가들의 책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별종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죠.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엄마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복잡한 나라더라고요. 게다가 수업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 아키라와의 갈등,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과의 의견 충돌,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겪게 됐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죠.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죠.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노트북을 펴는 소리, 커피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웅성거림.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죠. 그때만 해도 이 강의가 제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은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이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설명하셨죠. 옆자리에 아키라가 뿌듯해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키라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약간 자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이날도 그랬어요. 이어서 중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설명이었죠. 중국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흥분된 듯한 그리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경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죠.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요. 놀라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무려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2달 만에 227톤 이상의 금을 모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IMF 부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어요. 특히 재벌개혁과 금융 투명성 강화가 주요 요소였죠. 그 결과 IMF 위기 이후 2년 만에 한국은 GDP 성장률이 10%를 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었고 2001년에는 IMF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내 뿌리인 나라에 대해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니 부끄러웠죠. 교수님은 이어서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 사고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의 반응을 살피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려 12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일이었죠. 정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해양 환경을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IMF 위기의 진짜 원인은 한국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사치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명품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옷과 가방에 쓰고 외제차를 사느라 빚더미에 올랐다고요. 게다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하기 바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실 경영에 허술한 재무 관리로 부채만 쌓아 올렸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한국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원봉사가 정말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은 졸업 요건으로, 회사원들은 인사 고과를 빌미로 강제 동원된 거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인 학생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였죠.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의 말을 경청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IMF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단기 외채, 부실한 금융감독,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실 경영이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절약 정신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라는 말은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과도 같아요. 실제로 IMF 위기 당시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농경사회 때부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서로 돕고 나누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특별한 정신이 바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 보여준 자발적인 봉사 정신도 바로 이 정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변으로 달려가 기름을 닦았습니다. 이는 강제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발로였죠.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한복, 김치, 심지어 부채춤까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셨어요. 문화의 교류와 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한복, 김치, 부채춤 등은 모두 한국의 정서와 미의식이 깊이 반영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최근의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도 이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마이클이었죠. 교수님,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한국의 독창성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 등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혁신성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그가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말했어요.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도록 나라가 시킨다고 들었는데 정말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에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달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컸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김치를 좋아하고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의 나라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교수님의 말씀, 중국인 학생의 의문, 마이클의 반박이 계속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죠. 자부심, 호기심, 아니면 부끄러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강의는 제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동안 무관심했던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덩컨 교수님의 강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 경제에 대한 책을 몇 권 빌렸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심지어 엄마에게도 물어봤죠.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IMF 외환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1997년 한국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대요. 국가 부도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약 200억 달러를 빌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대요.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갚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대부분 갚지 못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작 3년 만에 모든 돈을 갚았대요.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기꺼이 내놓았대요. 유튜브에서 본 당시 영상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오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요? 외할머니께서도 그때 가지고 계시던 금가락지를 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뉴스 영상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새까만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 기름 범벅이 된 새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됐어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대요. 손으로 직접 기름을 닦아내고 해변을 청소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구나 싶었죠.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회사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태안 사고 때는 멀어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성금은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공부했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특히 동아시아 경제 발전 수업에서요. 덩컨 교수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키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아키라에게 쏠렸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에 불과했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기술과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배운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아키라의 말투에는 뭔가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키라 군, 그건 매우 편향된 시각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요. 식민 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키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죠. 소피야, 너도 한국계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왠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아직 공부 중이야.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 아키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화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기술을 훔쳐 발전하고 있잖아. 심지어 한국 문화도 대부분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아키라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만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야, 아키라. 고개를 돌리니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죠.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지.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오히려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도 많아. 아키라와 마이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키라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고 마이클은 그때마다 반박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이클의 말에 동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내가 과연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도 찾아왔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아키라와 마이클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둘의 논쟁을 듣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덩컨 교수님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셨죠. 그러자 아키라가 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으시네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아키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 아키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예전부터 우리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최고였지. 그건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마이클이 덧붙였죠. 아키라, 넌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은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TV 시장 점유율을 봐 삼성과 LG가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 일본 브랜드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아키라가 반박했어요. 그래, TV는 인정할게.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때? 카메라나 자동차 같은 건? 이번엔 제가 말했어요. 자동차도 현대와 기아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고 해.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반도체 시장은 어때?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잖아.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요. 심지어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키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더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키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했어요.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원천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어. 저는 더 설명하려 했지만 아키라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죠. 소피아, 잘했어.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키라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발전할 수 없어. 마이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 역사 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죠. 동아리에서 만난 한국계 학생들은 저와는 달리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반겼어요. 소피아, 넌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들은 우리도 몰랐던 것들이 많아. 함께 배워가자.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한국인이 된다는 게 꼭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지금처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거였어.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문들은 곧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도 생겼죠. 어느 날 동아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졌죠. 토론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키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피야, 너희 동아리 토론회 재미있었어?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응, 많이 배웠어. 넌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키라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연히 포스터를 봤어. 근데 너희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편향됐더라.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물었죠. 어떤 점에서?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래. 한국은 일본을 너무 악당으로만 몰아가. 전시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키라, 그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아키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넌 한국 편만 들어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야.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상황을 듣고 난 마이클은 아키라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해. 하지만 그게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아키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러다 너희들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소리치고는 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키라와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맞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로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다음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을 비교해 읽어보기도 했죠. 놀랍게도 같은 사건을 두고도 너무나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덩컨 교수님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 다루셨어요.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소피야,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보여.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당연해. 넌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성장의 기회일 수 있어.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근데 마이클, 난 가끔 내가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잖아.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저 계속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돼. 마이클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뉴스도 챙겨봤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서툰 제 한국어에도 아이고 잘한다 하며 칭찬해 주셨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생생한 한국 역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이야기들. 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감동적이었죠. 특히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그때 우리 모두 힘들었어.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들 힘을 모았지. 나도 결혼 반지를 냈어. 평생을 끼고 있던 거였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애국심이구나 싶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아가게 됐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걸까? 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덩컨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덩컨 교수님과의 면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 교수님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역사는 항상 해석에 문제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야.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해. 그리고 제 정체성 고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넌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거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진 특별한 시각,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할 거예요. 동시에 제가 자란 미국 문화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리고 이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뿌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자부심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됐죠. 아키라와의 갈등, 아직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대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미국과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그 충격적인 강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들었던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뿌리가 깨어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엄마를 졸라서 한국에 자주 가려고 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워요.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뛰어나더라고요. K-팝 가수들의 노래는 정말 중독적이에요. K-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보게 될 정도로 재미있어요. 이제는 엄마보다 제가 더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을 정도예요. 이런 저를 보며 엄마가 싱긋 웃으세요. 예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건 제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소피아가 자신의 뿌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뛰어난 역량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